전해드리는 워특 주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파죽지세로 침공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타이밍을 노린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전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미국과 유럽이 제재에 나섰지만 푸틴의 진격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 건가 싶은데 푸틴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건지,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미국은 왜 군대를 보내지 않는 건지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사실의 맥락을 짚어봅니다. 워싱턴 KBS 특파원들이 전해드리는 워특 주민 시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양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김기현 특파원, 푸틴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푸틴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냐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는데 다 틀렸어요. 많이. 푸틴이 웃으면서 우크라이나에 탱크 몰고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부 지역만 분리주의자들 독립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푸틴은 왜 이러는 걸까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두 군데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연설을 했었죠.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였지만 러시아 혁명 이후 자치공화국으로 나아갔고 소련 붕괴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독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 이익을 취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의무는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가 오랫동안 나토 가입을 위한 전략적 과정을 공론화했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서 각 국가의 동맹 체결 권리를 인정한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에는 소련 붕괴 이후에 3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확장이 러시아를 속인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보복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대치했던 1990년 이전 상황을 지향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영토의 일부인데 여기에 외부 세력이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소위 말하는 프로파간다를 지향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우린 전쟁하지 않을 거야. 우린 그런 생각 없어. 이렇게 가려왔던 속내를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었고요.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시각,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좀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낸 시각이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이없는,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보기에도 어이없는 논리였었죠. 이걸 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옛날에는 우크라이나가 한 나라였었죠. 그런데 지금 분리돼 나와서 30년 동안, 50년 동안, 7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주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야라고 하는,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민주주의를 지금 확립시켜 나가고 있는 어떤 자부심을 완전히 눌러버린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죠.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나서 이런 저항을 하는 그 물밑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우크라이나의 자부심이거든요. 우린 러시아와 달라.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야. 우린 러시아에서 독립할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연설은 그런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상당히 이렇게 무시하는, 그리고 상관없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우크라이나는 결국 러시아의 일부이다라는 그런 아주 인식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연설이어서 상당히 좀 속내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서도 좀 놀라운 연설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래도 푸틴이 외교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55분 연설을 보고 침공이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거네, 사실은 그때는 군대를 보내겠다, 파병하겠다라고까지만 선언한 상태였는데 이미 침공 시작했어 라고 규정하고 좀 강하게 급선회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떤가요, 김기현 특파원? 네, 한 번의 연설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요 사안에 대한 규정과 대응 방식의 기조가 확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푸틴 대통령과 직접 정상 간 대화를 나눴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 같은 입장 변화가 보다 직접적으로 느껴질 테고 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을 뿐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180도로 변경했느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상황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할 대책을 내놓고 이를 관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일단 침공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원칙 아래 동맹과 함께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라는 기조는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침공을 더 하면 할수록 더 큰 대가를,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연설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근데 그 연설을 보면서 고작 이 정도 제재, 이거 너무 다 예상했던 수순인데 이거 너무 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정미 특원? 제재는 어떻게 보면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선택한 길, 그리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일단 직접적으로 군대 파병은 안 하겠다고 했고, 무기는 지원했는데 무기들이 좀 뭐 약간 지대지 미사일이나 이런 데 좀 한정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제재밖에 없는데 제재를 계속 수위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정민 특파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제재의 타이밍에 대한 얘기인 건데, 사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막기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몇 주 전부터 제재 빨리 해달라고 미국에다가 읍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재의 타이밍을 미국이 계속 재고 있었던 게 사실 패착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강도가 굉장히 높은 제재인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군사 지원과 제재를 같이 요구를 한 거고요. 제재의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과연 이 제재가 효과를 발동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제재 수위를 높였다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비판을 받고 있는 그 비판 지점의 하나는 제재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은행을 다 동결을 하고 러시아의 자금 흐름을 막는다 라고 해서 그럼 그게 정말 러시아에 타격을 줄 것이냐. 우리가 북한에 하는 제재 보면 쉽게 이해가 가죠. 북한이 정말 제재에 얼마나 타격을 받느냐. 제재를 받은 지 몇 년째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타격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지금도 말이 많고, 경제 제재라는 거는 상당히 그 효과, 그리고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를 아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고 혹은 지금 전쟁이 이미 들어간 이 상황에서 제재의 효과를 보고 난 뒤에 뭘 결정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제재만을 놓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군사 지원을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 이번 조치가 단기적이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러시아를 고통스럽게 하는 제재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세계 자본주의 거래와 금융시장에서 러시아를 배제해 나가겠다라는 뜻인데, 이 러시아 측에 감내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포괄적인 경제 제재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애덤 투스 같은 경우에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러시아 국민 총생산 GDP가 10%가량 떨어졌고,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비슷한 시기에 푸틴 측근이라고 불리는 푸틴 측근들이죠. 올리가르키들의 자산 역시 700억 달러 안팎의 손해를 감수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충돌로 다시 태어난 러시아는, 러시아 국민들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 국민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다시 세계 무대에서 위용을 떨치기 위해 어떤 대가도 감수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담투스 교수가요. 철의 장막이 내려온 후에 스탈린은 자본주의로부터 일국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방법, 즉 체제 경쟁의 승리로 생산력 증대를 꼽았고, 여기에 수천만 명의 희생을 감수했었죠. 체제의 생존과 지배 엘리트의 공고함을 동일시하고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태와 공통점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타이거 팀까지 만들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응하는 백악관의 TF, 즉 타이거 팀까지 꾸려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나갈 거다라는 이른바 작전 계획 혹은 작전 플랜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풀었단 말이죠.
러시아 이렇게 할 거야. 동시 타격할 거야. 여러 도시에서 밀고 들어올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흘려서 러시아의 행동을 좀 늦췄다 내지는 러시아의 공격을 좀 막았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반면에 러시아로서는 그래 우리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해서 전혀 막지 못했다라는 두 가지 평가가 좀 상반돼요. 타이거팀을 꾸린 것 치고는 이런 작전 계획들을 사전에 노출해 왔던 게 지금도 계속 노출하고 있는 게 좀 제대로 된 전략이었나 지금 와서 볼 때 이미 전쟁이 나고 나서 판단해 볼 때 이 지점에 대한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처를 아주 못한 건 저는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있는 카드는 푸틴 대통령이 들고 있는 카드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요. 푸틴 대통령은 그 카드를 여러 개를 들고 있었죠. 돈바스 지역을 점령해서 돈바스 지역만 먹을까? 아니면 아예 전면전을 해버릴까? 아니면 정말 정권 교체만 할 것인가? 아예 우크라이나 영토를 정말 먹어버릴 것인가? 여러 가지의 카드를 놓고 그 카드에 준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막아야 하는, 디펜딩 해야 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현재 나토 국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군사작전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군사작전을 했다가는, 물론 이제 지금 워낙에 미국 여론이 안 좋죠. 우리 인력을 보내서 남의 나라를 지키느라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생돼야 돼? 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몇 년 동안 계속 아프간 전쟁 때도 그랬고 뭐 있어 왔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군사작전을 해서 만약 정말 미군이 들어갔다, 나토군이 들어갔다, 그러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면전을 각오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전면전을 당연히 피하고 싶었겠죠. 마침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도 아니에요. 보내줄 명분도 조금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강도 높은 제재,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그러다가 계속 회의하면서 유럽 국가들한테도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 그리고 계속 러시아의 외교적 해결 추구하면서 러시아에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안보 요구 어떤 것이냐 내놔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해서 계속 잡아왔던 것.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선택이 정보를 계속 노출하면서 미국의 정보 자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바로 적에게 노출될 수 있는, 러시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정보를 계속 노출했던 이유는 그 정보를 계속 노출해서 그래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가 너무 미국의 정보대로 따라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좀 주춤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리면서 계속 정보를 노출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아주 큰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 아예 군대를 투입하지 않으면서까지 할 수 있었던 최상의 어떤 선택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갖고 있는 카드가 적었다는 점이 미국이 가장 좀 뭐랄까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그럼 그렇게까지 지켜줘야 했던가. 이건 정말 냉혹한 어떤 국제정치의 현실인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만큼 미국이 아주 지켜주고 싶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옆에 있는 나라고 자기의 그 국가의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만 미국은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우크라이나가 만약 러시아의 어떤 영향을 받거나 손에 들어간다고 해도 다른 나토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러시아의 전단을 형성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일을 물론 나토 국가들이 무기 지원해주고 미국이 무기 지원해주고 뭐 난민도 받아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어쨌든 군사적으로는 현재는 혼자서 이걸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국제사회에 대놓고 말을 했죠. 우리는 러시아와 지금 혼자 싸우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혼자 싸우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정치에 한 나라의 운명은 좌지우지되지만 그걸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지금 이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정보 판단의 실패가 재앙을 불렀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탈레반의 전격적인 카불 장악은 물론 가니 대통령의 국외 탈출 등에서 종합적인 대응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건데 이번에는 기밀은 물론 첩보 활동에 해당하는 사안들 그 이정민 특파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러시아 군이 훈련한다면서 대량의 혈액을 그 전선으로 갖고 갔다 이런 내용 등을 동맹들과 공유하면서 침공 대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그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전쟁의 마감이자 자국민 철수라는 난제가 걸려있던 사안이었던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처음부터 파병은 없었고 제재 수위만 놓고 수기했다는 점 정도가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전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쟁을 겪고 있는 분들께 죄송하긴 합니다만 전황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라는 게 결국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지금 처음에 외교적인 해결을 얘기할 때부터, 그리고 러시아가 침공을 하기 전부터, 러시아가 분리주의 세력의 독립을 승인하기 전부터 외교적 해결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는 모든 것은 푸틴 대통령의 속마음에 있다 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좀 보이죠? 러시아의 목표가 스스로 얘기한 것들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처음에 지금 침공을 시작했을 때 분리주의 세력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전에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독립,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친러시아 그 공화국들이 있죠. 도네스크, 루안스크 공화국. 여기에 대해 분리 독립을 승인하면서 우리의 지금 그 사실 이분들이 뭐 러시아 여권도 갖고 있는 뭐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핍박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시켜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부 지역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하더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삼면에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러시아 뭐 동부, 뭐 북부, 뭐 심지어는 저기 서부까지도 러시아군이 지금 들어갔고 키예프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러시아가 얘기한 목표가 있죠. 정치 권력 바꾸겠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21세기에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한 나라의 정치 권력을 군사적으로 남의 나라가 바꾼다는 게 상당히 정말 21세기에 맞지 않는 19세기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정치 권력, 지금 뭐 친나치주의적이다, 혹은 뭐 서방의 그냥 애완동물이다라고까지 러시아가 평가한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뭐 그 휘하의 지도부들, 더 이상 미국에 손 벌리지 못하도록 정치 권력 바꾸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치 권력을 바꾸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모종의 뭐 군사적인 그런 행동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에 굴복하는 도장을 찍어서 절대로 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는 서방 국가에 친화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크라이나 헌법에도 나와 있는 나토 가입 절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우크라이나를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발트 국가들이나 뭐 다른 이런 옛날 러시아의 구소련 국가들이었던 나라들에게도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 더 이상 미국에 다가가지 마라. 더 이상 사방과에 다가가지 마라. 너희는 러시아의 편이다. 편이 되어야 한다. 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주는 것이 지금 러시아의 일단 1차적인 목표라고 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 군사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희 방송도 나갔습니다만, 이 군사 전문가의 얘기가 그랬습니다. 왜 푸틴 대통령이 이런 무리한 지금 행동을 할까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주 먼 역사를 얘기를 했어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소비에트 연방이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시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유럽의 구조다. 지금은 러시아가 힘을 키웠고 러시아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때가 왔다. 이제 그래서 러시아가 행동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러시아의 열망, 유럽의 아예 구조를 바꿔서 우리도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더 이상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자. 적어도 그런 분위기라도 만들어 놓자. 이걸 처음으로 지금 단계를 밟고 있는 그 첫 단계가 바로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목표를 일단 칼을 빼든 만큼 어떻게든 가장 원하는 수치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행동할 거라는 게 지금까지의 전황을 근거로 볼 때 할 수 있는 예상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죠. 민스크에다가 외교 대표단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연설에서도 나왔었는데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비나치화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백기를 들고 중립화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지도부가 퇴위를 하고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선다는 확신과 보장이 있다면 군대를 물리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협상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아까 세력 재편 얘기를 하셨는데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당시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죠. 러시아 혁명이 진행된 직후에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러시아 서쪽에 있는 상당 부분의 땅을 독일한테 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폴란드 지역을 비롯한 해당 지역은 다 수복을 했었고 독일의 상당 부분 땅을 또 자기네가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는 힘의 역관계 속에서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땅을 뺏을 수 있고 자기의 세력권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충분한 역사적 의지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그 미래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방은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권위주의 국가고 왕조와 다를 바 없는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방법은 민주주의밖에는 없는데, 미래지향적인 방법은 민주주의밖에 없는데, 이 민주주의밖에 없는 방법을 러시아가 구사하지 않는 한 러시아와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죠. 일단 키예프가 함락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에 가까운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운 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변수는 서방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그러니까 대응하느냐,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주민들, 러시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 이것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에는 사실 뭐 룰이 없죠. 뭐 별다른 뭐 유엔에서 뭐 권장하는 뭐 이런저런 훈장들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사실 언제라도 쓰레기통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게 이번 러시아 침공을 통해서도 뭐 명확히 보여졌다고 보고요. 그런 어떤 법이나 룰이 없는 국제 정치에서 항상 뭐 국가 간의 이익을 뭐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서로 각자의 나라들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래서 항상 외교적 해결, 외교적 타협이 가장 베스트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개인, 그냥 무고한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줄줄이 일어나는 상황, 미얀마에서처럼 정말 여러 시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뭐 정치 권력 때문에 끊임없이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최소한 막아보자고 있는 것들이 뭐 여러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정치가들도 얘기하는 국제사회에 아주 기본적인 룰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인명 피해를 최소한 막고 우리가 안정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깨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트위터나 뭐 텔레그램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올리고 있는데, 아침에 그걸 쭉 봤는데 일단은 젤렌스키 대통령 지금 뭐 정치 경력도 짧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치 경력 짧은 대통령이 지금 워타임 프레지던트, 소위 전쟁 상황에서의 지도자가 돼버렸죠. 이 사람이 EU 정상들과 만나서 회의에서 한 얘기는 당신들이 오늘 살아있는 나를 보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복 입은 모습이 그다음 사진이 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텔레그램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들끼리 트위터에서 돌리는 얘기가, 우리 군인들의 움직임을 최소한 트윗하는 일을 자제해 주세요.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바깥에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군인들이 안전하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트위터들이 올라오고요. 좀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화염병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화염병을 어떻게 만들어서 던져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지금 방공호 같은 데로 어떻게 숨어야 되냐. 위치 알려주는 구글맵 같은 거 계속 지금 트위터 되고요. 그리고 뭐 군인들 움직임 같은 거 계속 비트대면서 지금 이곳은 피하세요. 혹은 이 군인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정말 보기에 저희가 방송에는 내지 못할 그런 처참한 장면들, 이렇게 공습을 받아서 숨진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것들이 여러 것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얼굴에 이렇게 상처를 입은 할머니의 모습이라든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이 두 군인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총동원령이 내려졌죠. 18세부터 60세까지 남성들은 국가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지금 이제 전쟁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이렇게 눈만 가리는 복면을 쓴 남성들을 군대로 떠나보내는 연인들이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국제정치의 어떤 맥락, 그다음에 정말 냉혹한 현실 같은 걸 얘기했지만 정말 지켜줘야 할 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이 순간에 뭐 이제 제3국에서 어느 나라를 응원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응원하는 마음을 사실 좀 갖게 됩니다. 네, 저희가 21세기에 19세기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전쟁은 더 처참하고 더 잔인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이미 사전에 확보해둔 적국 군인들의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임무 수행 중에, 작전 수행 중에 사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를 받은 가족들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들에게 막 전화하고 막 문자를 보내겠죠. 그러면은 이 군인들이 있는 지역에 통신량이 폭발합니다. 그 통신량이 폭발하는 걸 보고 바로 거기를 포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앗아갑니다. 훨씬 잔인하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전쟁이 현대의 전쟁입니다. 더 좋은 소식 들고 더 자세한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워특주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